세계 최초로 무인 수상 함정이 적 항공기를 격추한 거예요. 러시아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냥 보트가 지나간 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드론이 사실상 F-35, F-22와 같은 값비싼 2천억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랑 같은 효과를 냈다. 드론에 칩을 넣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내가 통신을 하지 않아도 적의 표적이나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탈취된 장비 중에 다수가 장전된 채로 버려져 있다. 이 이야기는 돌발적 붕괴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지도부가 후퇴 불가 명령을 내릴 쿠르크 실제 후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거의 히틀러처럼 젤렌스키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기획한 미국의 전쟁 지도부, 나토 전쟁 지도부들이 실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장비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필패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수-30 전투기 2대를 격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단순 격추를 넘어서 전쟁의 판이 바뀐 신호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USV라고 합니다. 언맨드 시 비이클이라 해가지고 무인 수상 함정이라 하는데 세계 최초로 무인 수상 함정이 적 항공기를 격추한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마구나 V7이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정이 지금 처음 쓰인 건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카미가제 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은 보트에다가 이제 좌악한 유도장비랑 폭약을 달아가지고 크림대교의 교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적의 상륙함을 자폭 돌격해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공중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을 할 때 전투기랑 전투기랑 붙을 때 전투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은 공중전을 엄청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인도 이런 애들은 공중전을 막 몇 대를 하고,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은 동원한 비행기가 130대 이렇게 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투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적의 공중전, 적의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입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가격이 한 10분의 1 가격을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기습을 했을 때 아주 적은 가격으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무인 드론들이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연구는 돼 있지만 실전 사례에서 적용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냥 보트가 지나간 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예 보트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적이 아무래도 못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이런 드론이 사실상 F-35, F-22와 같은 값비싼 2천억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랑 같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 조종자가 실내에서 전차를 날려버리는 시대잖아요. 실제 병사들 입장에서 이런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군들이 지금 드론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은 사실 드론이 없을 때 전쟁에 경험한 사람이 극소수예요. 국내에서 제작한 드론 다큐멘터리의 기술 자문과 이제 군사 자문으로 참여해서 취재를 해본 바 있는데,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에서 투입됐던 베테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 전쟁에서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인 이전에 전쟁을 안 겪었던 분들은 그냥 전쟁이 이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전에 드론이나 그다음 제공권을 장악한 데서 미국이 전쟁을 벌일 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드론이 나가서 공격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인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권이 있으니까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랑 너무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새로운 규칙이에요. 뭐 드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긴 있으나 항상 창이 방패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을 먼저 공격하고 잘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거고, 방어 수단이 없지는 않으나 이 방어 수단을 만드는 돈이나 이런 거 시간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 했을 때 방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카운터 드론, 안티 드론이라 하는 산업, 이거 육성도 중요하고, 적을 드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전투를 끝내고 적을 경멸시킬 것인가, 이런 드론 공격도 같이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EMP도 안 먹히는 FPV 자폭 드론이 등장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인데요. 이젠 어디 숨느냐가 전술이 된 상황, 방어 자체가 무너진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완벽하게 무너진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화면에서는 러시아의 최신형 광섬유 드론을 제가 띄워놨는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제가 현장에 취재를 해봤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군 다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 부품들은 거의 99% 중국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쓰는데, 광섬유 드론이라는 게 결국 연이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산지랑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익숙해지거나 아주 숙련된 조종사가 조종을 해야지 줄이 안 끊어지고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숲으로 숨는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수풀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평지가 있고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광섬유 드론을 운전하고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취재를 해봤는데 줄이 안 끊기게 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또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20km 밖에서도 이렇게 줄이 안 끊기고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응책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숲으로 숨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광섬유 줄을 어떻게 꼬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표적이 나군 방향이나 운동 방향을 생각하면 이런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광섬유 드론이나 이런 대응책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발달된 기술들이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드론이 그것인데 AI 드론은 엣지 AI라 해가지고 우리가 챗GPT가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질문을 하면 계산은 서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신 휴대폰들 뭐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서버에다 저장을 안 하고 휴대폰 자체의 AI 칩이 계산해서 대답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드론에 칩을 넣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통신을 하지 않아도 적의 표적이나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섬유의 단점이 전혀 없고 일반 FPV 드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이런 것들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 제모가 있는데 제모도 결국에는 광섬유를 쓰면 무력화되고 AI 드론도 제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신이 끊어진다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GNSS 제모라고 해가지고 GPS를 쉽게 말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GPS를 끊어버리면 얘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뭐 공격 목표를 잘 못 찾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지형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있으면 이게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드킬 지금까지 말한 전파방해라든가 교란 전파를 내는 것들을 소프트킬이라고 하는데 직접 부수는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군은 샷건이라고 하는 사냥용 산탄총 혹은 자동으로 된 산탄을 발사하는 이런 걸로 드론을 마치 오리나 새를 잡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초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가 많아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명사수라도 그걸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초반 부분에서 무조건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적 드론을 만드는 것 이미 시절에서 쓰이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열심히 연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 국내의 하드키 드론인데 이렇게 드론이 적 드론을 발견하면 근처에서 접근하다가 공격력을 매니면 바로 날개를 뚫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추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발달하면 뭔가 그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적 드론을 묶어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조종기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미래의 일이고 현재로서는 하드키 드론, 충파 드론이라고 하는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마 이제 미래 드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드론 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엎드리고 며칠 지나면 수면 장애가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사람이 싸우는 전장이 아니라 기계가 심리를 압도하는 공간 아닌가요? 사실은 PTSD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포탄 소리 대신에 드론의 소리로 PTSD 대상이 옮겨간 게 사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터를 안 겪은 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제일 좋고 겪었을 때 그 공격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그걸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 포탄이 무섭다 해서 그걸 안 들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PTSD 주요 원인인데 드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다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무기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로 이제 PTSD가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3D 프린터로 탄두를 찍어 전선에 보내는 상황이라는데 이젠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조차 사라진 전쟁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전장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실제로 16세 젊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드론 조립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드론을 조립해서 우크라이나군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같이 이게 이유가 장소랑 전력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 펠린만 있으면 생산이 어디서도 되니까 어느 곳에서 그 공장이 그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군수공장이 있으면 러시아가 공격을 하니까 아파트 지하실 같은 데에서 분산시켜가지고 저기 공격을 피하더라고요. 이런 게 장점은 있죠. 저기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한 군데가 파괴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누가 군인이고 민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국제법에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한데 당장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만 보더라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보시면 SUV 탄 차량들은 아직도 그 징발을 해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군인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법이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총을 안 들고 있다 뿐이지 얘가 이제 총을 안 들고 있어도 총을 10개 만드는지 100개 만드는지 모르는 게 이게 현대전의 특성이고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항모 대신 드론 항모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선언 단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아직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아가는 단계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곤 했지만 착륙은 못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만든 모하비라는 비행기 비행 시범을 했는데 이 비행기는 짧은 활주로에서 뜨고 내릴 수가 있어서 한국의 독도함이라고 하는 상륙함에서 이제 했어요. 이게
길이가 199m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독도함에서는 이륙만 하고 착륙이 안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다만 이게 기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시벌 영국에서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퀸 엘리자베스 항구 우리 독도함보다 훨씬 큰 항구에서는 이륙과 착륙 시범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항구를 만들고 하는 해군은 결국 드론 항구라 해가지고 엄청 유인 항구보다 작은 게 아니고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의 큰 주제인데 함재기가 1,000억 원짜리 함재기를 20대씩 탑재하고 막 유지비가 돼서 한 유인 함재기에 거의 10조 가까이 쓰는 거 대신에 무인기로 이걸 대체를 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관점이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튀르키예 그 무인 항구 계획도 좀 해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의 무인기 운영 항구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넘버 2인데를 운영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달린 무인기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 달린 무인기도 운영하는데 앞으로 튀르키예가 올해 1월에 만들기로 6만 톤급 방모에는 이렇게 제트 엔진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까지 해서 엄청 50대 이상의 드론을 탑재했는데 같은 유인기 대비 그 무인기로 다치면 유인기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단 무인기 드론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드론 하나하나의 그 폭탄 무기 탑재량은 유인 전투기보다 낮아요. 하지만 숫자가 많고 얘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혹은 일주일에 몇 톤의 폭탄을 폭격할 수 있는가 이 입장에서는 드론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마 지금 5월 말에 주목하셔야 될 게 마덱스라고 하는 행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해군 전용 방위산업 행사예요. 이때 해군이 어떤 무인 항구나 이런 걸 계획 중이다. 그리고 어떻게 드론과 항공방, 해군 상전력을 결합할 것인가 이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AI 드론 모선을, 미국은 무인 전투함을 실전 배치했는데요. 우리도 무인함 개발에 착수했지만 지금 한국의 무인 전력 전략은 세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몇 가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드론 항공모함 제가 앞서 말했는데 제가 앞서 말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인 거예요. 막 4천에서 5천억 원 혹은 2조 가까이 되는 좀 비싼 배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유조선을 개조해서 드론 항모를 이미 운용해서 홍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드론 모션 같은 게 주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탑재하는 거예요. 무인 함정에다가 무인 조금 더 작은 무인 수상함이나 드론을 탑재하는 걸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의 상성급 무인 전투함을 미사일 창고 개념 활용한 건 이거는 이제 유령 함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전투함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미사일 그 트럭에 가까워요. 대신에 이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적국이 공격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까는 인해 전술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전투형 무인 수상정에 대한 설계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특징이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 미사일 트럭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도 달리고 있고 기관포라든가 미사일도 달려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 무인 수상정의 목표 중에 하나는 NLL에서의 작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혹시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고속정이라든가 우리의 고속정들이 막 근접해서 싸우고 이랬는데 인명피해가 상당히 나고 순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함의 기능을 완전히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무인 함정을 지금 현재 기본 설계, 개념 설계가 끝나가고 있고 요것들의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용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는 좀 크고 비싼 거예요. 250톤 이런 건데 처음에는 지금 50톤 이하의 작은 무인 수상함 보트를 이제 무인 드론 보트로 개조하는 거 정찰용이 먼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업체들이 제안한 게 뭐가 있냐면 북한 구축함 같은 데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자폭보트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취재한 거는 한국판 자폭드론 보트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한 자폭드론 보트는 그냥 폭탄과 GPS만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공지능이랑 미사일을 같이 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폭드론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 요새 발전하고 있어서 배도 기관포라든가 작은 미사일로 이런 자폭드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소형 미사일로 먼저 적의 방어시설, 기관포라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폭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라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기술력이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서 협력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그 팔란티어라고 주식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랑 협력해서 테네브레스라고 하는 무인 함정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다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선체를 결합해서 거기다 미사일이랑 포를 실어가지고 무인 함정으로 간다는 건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론 항모만 있다고 실전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갖춘 안티드론 레이더나 청광 레이저 같은 시스템, 실제 상황에서 맞붙을 준비는 된 걸까요? 청광 레이저 무기도 지금 현재 제가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요격 무기
보이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출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거리 문제랑 그다음에 대형 드론에 대한 요격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성능 개량을 배치할 때부터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 상담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크기의 무인 항공기라든가 좀 더 큰 미사일들도 요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용산에 침투했던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연구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 탐지 레이더가 지금 국가 핵심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데 수입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도 많은 곳에서 이런 국산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성과를 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워낙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가속화해서 드론 방어 체계를 확충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가 서방 장비를 대거 노획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탄약까지 실린 채 버려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방이 러시아 무장을 도와준 셈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쿠르스크 작전이라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처음 웅달 책방에 와서 이제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 작전 자체가 군사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작전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MI6하고 CIA가 기획한 작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의미 없는 곳에 우크라이나 최정예를 투입했고 그것도 서방에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골라가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약간 그거하고 이제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 일단 후퇴와 함께 버려진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군사력에 대해서 서방도 전쟁을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체말로 서방이 뭐 러시아를 무장시켰다 이 말씀도 좀 맞지 않고 뭐 말은 되죠. 말은 되고 이제 선전 효과는 있지만은 뭐 그거는 그냥 전쟁 결과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전 효과는 있지만은 뭐 그걸 서방 장비를 분석하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거는 장비 하나만 있어도 분석할 수 있어요. 뭐 800개 늘어난다고 도움이 되고 그만큼 이제 쿠르스크 작전을 러시아가 잘했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걸 이제 그거는 대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러시아의 전력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 녹여가 다른 걸 쓸 수 있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장비라는 것이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장비만 있으면 내가 갑자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체제를 좀 바꿔야 되고 훈련과 운영 유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비를 아시다시피 요 마이크를 쓰다가 최신형 OMB에서 새로운 마이크를 하나 썼다. 그런데 그 운영 체제와 이 운영 체제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술 익히는데 또 봐야 돼요. 매뉴얼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좋은 게 들어왔어도 옛날 거 막 써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비라는 게 사람하고 이렇게 일체가 돼야 되거든.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막 이게 저도 전화기를 옛날에는 막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바꾸다가 지금 3년 지나도 안 바꾸거든요. 새로운 기능 쓰는 것보다 배우는데 훨씬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기능을 버릴 때까지 매뉴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첫날 읽어본 매뉴얼만큼 기능을 쓰거나 옆에서 누가 동료가 알려주는 것만큼 배워가 쓰는데 그냥 장비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투력이라는 것은 인원과 장비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다 들어가지고 돼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이게 우스운 말로 이야기해서 서방이 러시아를 무장시켰다. 그 주장은 말 그대로는 맞지 않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군 형편없이 싸웠다. 이거는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 또 특히 하나 중에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게임 체인저라는 거 들어오면 잘 쓸 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이 길을 들여줘야 되고 부품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튼튼한 의자도 계속 하다 보면 볼트 놨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놔두면 금방 고장나요. 누군가가 좋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군사력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 탈취됐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장비를 버리고 후퇴했기 때문이고, 그 말은 전술적 방어선이 붕괴가 됐거나 보급선이 고립이 돼가지고 이 지금 장비 다룰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나 뭐 총알이 하나가 없다든지 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거나 계획된 철수가 아니고 신속하게 퇴각을 하거나 혹은 작전이 실패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거나 지도부가 후퇴 불가 명령을 내릴 쿠르크 실제 후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도부가 전술적 요연성이 부족해가지고 그 상황을 그 밑에 현장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라고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코맨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히틀러처럼 젤렌스키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그 시르스키 그 총사령관한테 후퇴 없다 이렇게 하면 얘가 또 후퇴 없다 복장해가지고 죽어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된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 것은 분명히 작전을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이 장비들이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해체 분석돼 러시아 방산기업이 역설계에 활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두고 무기 지원이 기술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생각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그 정도의 문제가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요. 기술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걸 통해서 로스텍이 방어 체계를 개선하거나 미래전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 기술을 손실이다 이런 구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도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무기만 획득해도 알 수 있어요. 엔지니어가 보면 뭘로 만드니까 자기가 늘 만드는 건데 이 상대방이 만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체제를 아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해서 그걸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기 체계를 할 때는 그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뚫든지 안 뚫든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뚫기 위해서 뭐 무기를 개발했는데 내가 군장을 20kg 더 지어야 된다 이러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나 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는 되지만은 뭐 엄청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있기 힘들고 저기 쏜 그 포탄 하나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탄피 하나만 줬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은 그럼 내가 쏜 무기도 서강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어차피 서로 패를 조금씩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역설계와 기술 유출 가능성 자체는 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은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체계 개발에는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우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 같은데 저게 요 무기만 대응을 못해서 헤맸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굉장히 귀중한 정보가 되겠지만은 그런 거 대부분 다 알고 싸우거든요. 그렇지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복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아웃복싱이 전문이고 나는 인파이트가 전문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키도 크고 리치가 긴데 인파이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펀치만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하고 뭔가 최적화해서 싸우는 것이지 여하튼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스 전차의 방어력이나 챌린저 전차의 복합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 가능하지만은 그걸 분석했어도 러시아가 채택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러시아는 일부러 방어력을 높이지 않고 가볍게 만드는 그걸 쓰거든요. 그건 자기 싸우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다르고 그 전쟁 지난 3년간 이제 여러 가지 뭐 SNS 많이 나오니까 러시아 전차병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브람스 전차를 욕을 되게 많이 해요. 챌린저하고 그 바보같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쓰지를 못하겠다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쓰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전차병들 서방 전차를 굉장히 엉터리 무기로 생각해요. 자기네들 싸워본 영역에서는 그렇겠죠. 만약에 독일로 가서 싸우면 약간 달라지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전장 환경에 맞게 이제 하는데 소위 말해서 내 영역에서 싸울 때는
무기에 우습게 보이겠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도항법 장치나 뭐 이런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은 바로 분해가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듈들을 보고 이제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만 있어도 좀 이제 기술 유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런데 뭐 무기 지원 자체가 기술 유출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그 지상 발사 정밀 유도 무기들은 자기네들 가진 걸 다 줬어요. 딱 하나 이제 그 PRSM이라고 에이테킴스 가장 최신 버전을 빼놓고 다 줬는데 그 다 준 것을 러시아군이 1, 2주 만에 다 극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미군이 지금 통째로 10개 사단이 여기 와도 무기로서 러시아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극복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군의 어떤 시스템하고 좀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무기를 지원해가 기술 유출 위험이라는 개념은 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거 기술은 뭐 쉽게 능력이 있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래들리나 스트라이커 같은 고성능 장비까지 멀쩡히 버려졌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장 운용 능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도구를 쓰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내 도구 아닌 걸 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그 기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제가 야구를 했는데 야구 글러브도 그래요. 배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장비라는 것은 뭐 무기는 더 마찬가지죠. 장비라는 것은 일단 익숙해야 되고 익숙한데 시간이 걸려요. 뭐 탁구도 그립을 깎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 그립이 딱 잡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잘 하게 되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장비를 운영하는 능력 자체는 전술에 적합해야 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정비하는 그 유지 관리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브래들리 스트라이커 이런 같은 그런 보병 자산들은 이 보병 전투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탑승 전투도 하고 하차 전투도 하고 또 달리면서 기갑하고 같이 그러니까 전차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공중 지원을 연락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주고받기도 하고 어디에서 보던 표적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그야말로 네트워크 연결된 재병 협동이라 그러고 요즘 말로 그걸 다영역 작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운전만 해가지고 가거나 총 한 발 쏘는 거하고는 능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그만 소프트웨어 하나도 엄청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다룰 줄 아는데 조금씩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소위 말해서 장비나 이런 운영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져야지 능력을 발휘한다 치면은 서방의 장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몇 번 훈련해 오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니까 뭘 하려면은 처음부터 매뉴얼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편한 그거를 동작을 해서 해야 된다든지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급하면 버리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착 붙어 있는 상 같으면 이걸 가지고 다 도망도 이걸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뭐 내가 뭐 좋은 오토바이를 하는 사람 그걸로 산으로도 다니는데 이제 뭐 엄청 좋은 뭐 스포츠카를 타도 제일 운전 못하면은 그냥 놔둬놓고 발로 걸어 출퇴근하듯이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 능력이나 이게 전장 감각이 부족하다는 게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나라 장비를 쓰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서 그렇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때는 자기 기능을 네트워크 상에서 최적화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크죠. 그런 문제가 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전 중단이 된 게 이제 계획된 철수인 경우하고 돌발적으로 붕괴된 경우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특히 이제 탈취된 장비 중에 다수가 장전된 채로 버려져 있다. 이 이야기는 돌발적 붕괴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것은 전투를 잘못했다기보다 전쟁을 관리하면서 의사결정이 되게 늦은 거예요. 후퇴 결정을 너무 늦게 했거나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뭐
이야기를 했는데 철수를 해야 하는데 장비를 제대로 못 다루니까 그냥 버리고 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전장의 감각이나 상황 판단이 부족한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운영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계속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돈만 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몸에 탁탁 붙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런 전체가 일어나는 것은 장비보다는 이제 지휘력, 부대의 지휘력이나 정보력이나 애청력이 부족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생긴 이야기들이죠. 이런 거 장비가 많다고 해서 주도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운용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병력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병사들 다 사라지고 지금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전장을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얼미박람회에 800종이 넘는 서방 무기를 전시하며 이만큼 잡아냈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죠.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서방의 무기 지원 의지를 흔드는 심리전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크지는 않고요. 특히 전장 아닌 일반 시청자들한테 효과는 크죠.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내 세금을 들여가지고 줬는데 러시아 가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분도 날 거고 서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잘 싸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런 정치 심리전이나 시청각 연출은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 서방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 지원하려고 지금 56개국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각각 사정이 다른데 없는 형편에 겨우 이렇게 이제 줬는데 염초래가 줬는데 그걸 저렇게 막 버린다 그러면 화도 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고 서방 내부가 분열되고 우크라이나 군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죠. 만약에 그 군 지도부가 이걸 관리한다 치면은. 그리고 이제 제3세계나 비동맹 국가들은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약간 지도층에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무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서방에서 못 받으니까 러시아 무기 독립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되게 강화되죠.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가 잘 팔릴 공산이 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서방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명분이나 신뢰나 기술 우위에 대한 명신이나 이런 것을 정조준하는 심리전 도구가 되죠.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군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귀어지게 되고 이걸 사로잡은 군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이건 전쟁을 잘하는 나라와 무기만 많은 나라의 차이를 보여준 장면이라는 평가도 하던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건이 현대전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전쟁은 무기가 아니고 무기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계하고 사고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인데요. 그런데 현대전에서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혼자 효과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상에서 전체 네트워크상에 있는 전력을 발휘하는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러우전에서 보면은 전쟁 지도부의 실력 차이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지난달 말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보고를 했죠. 3월 말에 그 사실상 미국이 모든 전쟁을 사실상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몸만 떼어줬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3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 전쟁을 우크라이나 군 대신 미군을 대체한 전쟁이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잘 싸웠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훨씬 더 이제 그래도 자기 나라를 가지고 싸우니까 잘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지도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비해서 상당히 처진다 볼 수 있고 전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202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헤르손 전투를 하면서 그 미국이죠. 나토가 이제 지휘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 보고 이제 헤르손을 쫓아가가지고 스로비킨 라인을 공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공격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면서 2023년 한 5월까지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최정예 군을 러시아의 그냥 죄수 군대한테 그냥 몰살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달 있다가 이제 여름 공세를 하면서 이제 거의 러시아가 오중의 방어선을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 방어선 입구에도 못 오고 거의 대부분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패가 많습니다. 이게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4년 8월부터 시작한 크루스크 침공. 굉장히 무모한데 7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죠. 그리고 장비를 그렇게 버리고. 이 자체는 이 전쟁을 기획한 미국의 전쟁 지도부, 나토 전쟁 지도부들이 실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저는 저번 3월달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전투를 아직 그때는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군하고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쟁을 장비로만 한다고 하면은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돈으로 계속 떼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월남전 이후 60년 동안 아직 제대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했죠. 최근에는 예멘 후티하고 싸다가 항모전단이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뭐 항복했다 하지 뭐 사실 항복도 아니고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멘 후티한테 항모전단이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습게 보던 군도 아닌 뭐 그런 조직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건 시대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사고방식과 그걸 수행하는 사람의 이제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장비로 칠갑을 한다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모든 게 같다면 장비가 좋은 게 훨씬 좋지만은 그거 전에도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돈으로 때우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제 프랑스하고 라팔하고 그 J10 그게 교훈 하나가 뭡니까? 이게 한 5배 싼 가격으로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방비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부터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 이야기하면서 제가 러우전을 통해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이제 군비 경쟁에서 참패한 거다 이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분들이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본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프랑스의 최고 라팔이 유럽의 지금 최고 좋은 기종이에요. 그리고 J10은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 있는 그거고 뭐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 나온 걸로 추세로 봐서는 어쨌든 J10이 라팔을 몇 대 떨어뜨린 건 맞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그 전투기들의 능력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실 굉장히 장비스럽죠. 내 몸값에 5분의 1도 안 되는 선수한테 10골씩 쳐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죠. 그 비싼 돈 주고 영입해 왔는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비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